이제 네 쓸모는 끝났어. 맹인 주제에 7년이나 밥값은 했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시어머니는 저를 진흙탕에 내팽개치고 구두 뒷굽으로 등을 밟았습니다. 깊은 산골,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폐가 앞에 홀로 버려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7년간 감추고 있던 멀쩡한 눈을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저를 버린 그 순간이 자신의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기억이 저절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최준혁이라는 남자와 사랑한다고 믿으며 결혼했죠.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란 저에게 가족이라는 건 너무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환영해 줄 때 드디어 제가 속할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황금자는 매일 아침 저에게 건강보조제를 건넸습니다. 아가, 너는 몸이 약해서 걱정이다. 자, 이거 먹어라. 며느리가 건강해야 대를 이을 튼튼한 손주를 낳지. 이게 얼마나 비싼 약인 줄 아니? 한 알도 남기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며느리 건강을 챙기는 자상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먹고 얼른 예쁜 손주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침 물과 함께 그 알약을 꼬박꼬박 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치고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사라졌죠. 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났죠. 의사가 무표정하게 차트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검사 결과가 원인을 알 좋지 수 없는 않았는데 병으로 눈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평생 앞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니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황금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불쌍한 며느리 어쩌면 좋니? 걱정 마라, 아가. 이 시어머니가 너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줄게. 내가 내 눈이 되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공포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퇴원 후 며칠간 저는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빛이 어른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했죠. 의사 선생님은 분명 눈 신경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제 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속을 더듬어 작은 손전등을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눌렀어요. 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빛에 눈을 찡그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빛을 제 눈에 비춰봤어요. 눈동자가 반사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완벽하게 멀쩡했어요. 보여. 보여. 내 눈이 보여. 그렇다면 그 진단서는 대체 뭐였을까요? 의사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와 일하는 박 여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며느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착착 정리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눈치는 무슨, 그 돌팔이 의사놈한테 돈을 처발랐는데 입을 뻥끗하겠어?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계집애한테 먹인 약이 보통 약인 줄 알아? 눈신경을 싹 마비시키는 약이야. 이제 그녀는 평생 우리 집 종노릇이나 하다가 버려질 운명이라고.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귀가 멍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당장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돈도 힘도 저를 믿어줄 사람도 없었죠. 경찰과 병원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저들을 상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궜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요. 맹인인 척 계속하면서 저들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날까지 저는 이를 악물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황금자. 당신이 나를 버리는 날이 당신 인생이 끝나는 날이 될 거야. 똑똑히 지켜봐.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차갑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앞 못 보는 불쌍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졸업 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1년간 봉사하며 익힌 것들도 떠올렸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는 법, 손으로 더듬으며 걷는 법, 소리에 의지의 방향을 찾는 법을 하나하나 연습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 반찬 위치를 너무 정확히 집어서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손을 흔들었을 때 눈동자가 움찔한 적도 있었죠. 이년아, 너 진짜 앞 안 보이는 거 맞니? 왜 이렇게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 사람 불안하게 해. 황금자가 제 턱을 확 잡아채며 소리쳤지만 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무서워서 그래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곧 완벽해졌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고 혼자 있을 때도 맹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맹인이 된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가 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아무런 경계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래, 오 실장. 그 비자금 장부 따로 챙겼지?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얼른 빼돌려. 장부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짜로 채워넣고 저 눈먼 년은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대화를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여사가 부엌에서 다른 가정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쯧쯧, 저 가여운 걸 어째. 앞도 못 보는 맹인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 사모님 속은 아주 편하시겠어. 이제 그 서영인가 하는 여우 같은 여자 들릴 일만 남았지 뭐야. 조만간 집안에 새바람이 불겠구먼. 서영이라는 이름이 처음 제 귀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민서영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드물게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죠. 준혁이 침대에 누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도 보고 싶어 죽겠다. 조금만 더 참아. 우리 엄마가 저 눈먼 여편네 조만간 정리해준대.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보자. 사랑해, 서영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배신감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겠다고요. 결혼 1년 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대학 시절 선배인 강도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선배는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죠. 휴대폰은 시어머니가 수시로 확인했고 제 방에는 몰래 감시 카메라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일정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시어머니는 친목 모임에 나갔어요. 박 여사는 그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갔죠. 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래전 외워둔 도윤 선배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네, 강도윤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빠르게 말했어요. 선배, 저 은채예요. 서은채요. 지금 길게 말 못해요. 저 사고로 눈이 멀었다고 소문났지만 사실 다 보여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 제 얘기 꼭 들어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누군가 들었을까봐 한동안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지 못했죠.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약속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선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건강보조제에 약을 탄 것, 의사를 매수한 것, 시어머니와 박 여사의 대화까지요. 은채야,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믿기 어렵지만 네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배, 나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 안 봐. 선배, 나 좀 도와줘. 제발 살려줘. 그날부터 저와 도윤 선배의 비밀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어김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주에 파악한 정보를 전달했고 선배는 꼼꼼히 기록했죠.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서재를 청소하는 임무를 자청했어요. 맹인이 청소를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비웃었죠. 호호, 야, 이 눈먼 년아. 네가 청소를 한다고? 먼지나 더 묻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 심심하면 들어가서 걸레질이나 좀 해봐라. 어차피 서류 봐도 까막눈일 텐데 뭐 어때? 그 비웃음이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서류철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손으로 더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눈으로 읽었죠.
회사 장부, 세금 서류, 이상한 계좌로 빠져나간 돈의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나중에 수요일 통화 때 도윤 선배에게 전달했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 실장에게 전화하며 말했어요. 오 실장, 그 늙은이 절대 별채에서 못 나오게 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소문내고 아무도 면회시키지 마.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들 믿을 거야. 알겠어? 시아버지 최 회장이 별채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만 속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죠. 6년 차가 되던 해 민서영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민서영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민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고생 많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슬슬 준비 다 됐으니까. 저 눈먼 것만 치워버리면 네가 이 집 안주인이고 내 며느리야. 알겠니? 민서영이 꼬리를 치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어머님, 정말이요? 저 너무 기대돼요. 언제쯤 저 지긋지긋한 얼굴 안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만간이야, 조만간. 저 계집애도 이제 쓸모가 다했어. 국물도 안 남기고 싹 짜냈으니 이제 버려야지.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말이 제게는 신호탄이었어요. 7년 차 초 시어머니가 준혁을 불러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혁아, 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안방 들어가서 은채랑 지내라. 상속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현 몸에서 아이 하나는 받아내야 뒷말이 안 나온단 말이다. 준혁이 인상을 팍 쓰며 대꾸했어요. 아, 어머니. 진짜 싫다니까요. 저 앞도 못 보는 여자랑 어떻게 한 침대를 써요? 징그럽고 소름 끼쳐요. 서영이가 알면 어떡하려고요. 시어머니가 탁자를 쾅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돈이 수천억이야. 일단 애부터 만들어놔야 회장님 유산을 싹 가져올 수 있다고. 나중에 애 낳으면 전혀는 버리고 서영이랑 살면 되잖아. 시키는 대로 해.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이마저 그들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통화에서 도윤 선배에게만 말했죠. 선배, 나 임신했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곧 그들이 나를 버릴 거야. 선배, 준비한 거 다 터뜨릴 준비됐지?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차에 태우더니 깊은 산골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를 진흙탕에 버렸죠. 7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겁니다. 산골에서 구출된 다음 날 저는 도윤 선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선배가 그동안 보관해온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녹음 파일 4본, 제가 촬영해서 보낸 문서 사진들, 그리고 선배가 정리한 범죄 목록이 빼곡히 적힌 서류철이었습니다. 도윤 선배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채야, 7년 동안 네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피눈물 흘리며 모은 게 이 정도야. 봐라, 횡령의 탈세에 아주 죄목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엮여 있어. 이 정도면 그 독한 황금자 여사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몰래 촬영했던 장부들, 귀 기울여 들었던 대화 내용들이 모두 증거가 되어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7년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최가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준혁과 민서영을 거실에 불러앉혔습니다. 황금자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주 느긋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걸림돌은 싹 치워버렸으니 잔치를 벌여야지. 준혁아, 여기 도장 찍어라. 이제 그 눈먼 년이랑은 끝이다. 그리고 서영아, 너도 이제 얼굴 좀 펴. 네가 이 집의 새 며느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준혁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슥슥 서명했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동안 맹인 마누라 뒤치다꺼리하느라 얼마나 징그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서영아, 이제 우리 세상이야. 민서영이 화난 표정으로 준혁의 팔을 잡았죠. 그들은 제가 산골에서 어떻게 됐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흘 후 도윤 선배가 경찰 지인을 통해 이상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지방 요양원에 보냈다고 거짓 신고를 해놓았죠. 도윤 선배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기가 찬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채야, 저 인간들 정말 사람도 아니다. 너를 산골에 내팽개쳐 놓고는 경찰에는 네가 정신이 이상해서 지방 요양원에 요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쳐놨더라. 너를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건 유기죄의 추가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과거 기자 시절 동료인 한소라에게 연락했습니다. 소라는 지금 프리랜서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제 전화를 받자마자 소라가 자지러질 듯 다급하게 물었어요. 야, 서은채, 너 정말 은채 맞아? 너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 지금 어디야? 살아있는 거 맞아? 저는 소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첫 번째 증거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횡령 관련 내부 문서들이었죠. 소라가 파일을 확인하더니 아주 매섭게 말했어요. 은채야, 걱정 마. 내가 이 추악한 재벌가 민낯을 온 천하에 다 까발려줄게. 이 파일 하나면 황금자 그 할망구 잠도 못 잘 거다.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의문의 실종, 시어머니 허위 신고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죠. 사람들은 최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황금자가 기사를 본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홍보팀과 법무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 실장에게 쩌렁쩌렁 고함을 질렀죠. 오 실장, 이 미친 기자가 누구야? 당장 찾아내서 입을 막아버리란 말이야.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든 다 줘서라도 기사 당장 내려. 우리 그룹 주가 떨어지는 거 안 보여? 기사가 퍼지면서 최가 그룹의 주가가 이틀 만에 8%나 떨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진은 술렁거렸죠. 시어머니는 압력을 넣어 기사를 삭제시켰지만 이미 인터넷 곳곳에 캡처 화면이 퍼진 뒤였어요. 오 실장이 조사보고서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 전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매주 수요일마다 저 눈먼, 아니, 큰 며느님이 몰래 전화를 건 곳이 있었습니다. 황금자가 눈을 부라리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뭐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 어디 번호야? 당장 말해. 오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15년 전 황금자는 도윤 선배의 아버지 회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선배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시어머니에게 도윤 선배는 위험한 존재였어요. 강도윤? 그 죽은 영감 아들놈 아니야? 감히 그 집안 놈이 내 뒤통수를 쳐? 이 계집애가 맹인인 척하면서 그놈이랑 놀아났단 말이지. 가만두면 안 되겠군. 당장 짓밟아버려. 황금자는 대형 로펌 3곳을 동원해 도윤 선배의 사무실에 소송 압박을 가했어요. 동시에 과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에게 연락해서 추가 소견서를 요청했죠. 은채가 시력 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도윤 선배가 곧바로 파악했어요. 선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저쪽에서 아주 더럽게 나오고 있어. 너를 앞도 못 보고 정신까지 나간 미친 여자로 몰아서 네가 모은 증거를 다 가짜로 만들려고 해. 우리가 한 발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저는 선배의 조언대로 공인된 안과 전문의 3곳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곳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 시력, 정상 정신 상태라는 진단서를 5장이나 확보했죠. 한편 민서영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민서영 처리 계획이라고 적힌 메모였죠. 거기에는 아이 출산 후 정리, 친권 확보 방안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영이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뭐, 아이만 낳으면 나를 버린다고? 황금자, 이 노인네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애 낳는 기계로 본 거였어? 세상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서영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촬영했습니다. 자신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 후 시어머니가 서영을 불러 아주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준혁이랑 결혼하면 네가 낳은 아이만 우리 집안 정식 후계자로 인정해 줄 거다. 그러니 은채 뱃속에 혹시라도 아이가 생겼으면 큰일이지. 걱정 마라.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민서영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갈았어요. 서영은 그 대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도윤 선배가 밤늦게까지 조사한 끝에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금자가 매수한 의사의 과거 기록이었어요. 그 의사는 여러 건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연루되어 있었고 수상한 금전 거래 내역도 있었죠. 선배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은채야, 이제 다 됐다? 이 의사놈 비리만 터뜨려도 저쪽에서 주장하는 정신병 얘기는 쏙 들어갈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저들의 목줄을 쥘 차례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7년간 저를 속이고 가둬두었던 그물망이 하나씩 찢어지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번째 폭로 기사가 준비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윤 선배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민서영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7년간 제 자리를 노리던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윤 선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민서영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그 독사 같은 황금자 여사한테 속았어요. 저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처지라고요.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서영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민서영 처리 계획이라고 적힌 메모였죠. 아이 출산 후 정리, 친권 확보 방안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영에게 했던 말, 제 아이에 대한 언급이 담긴 대화였죠. 서영아, 애만 낳으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돈 몇 푼 줄 테니까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거라.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키울 테니 꿈도 꾸지 말고.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서영이 진심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보낸 스파이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도윤 선배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주 신중하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황금자 여사가 시킨 쇼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 말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겠어. 당장 이 증거들 다 가짜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겠으니 저기 가서 기다려요. 그 후 이틀간 선배는 서영이 가져온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녹음 파일의 음성 대조, 메모지의 필체 감정까지 진행했죠. 결과는 모두 진짜였습니다. 민서영이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 털어놓았어요. 은채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황금자 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저 여사님 먼 친척 집에서 자란 고아예요. 어릴 때부터 그 노인네가 저를 데려다 키우면서 준혁 씨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이 멀어서 은채 씨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붉어지다 못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결국 은채 씨처럼 도구였던 거예요. 애만 낳아주고 버려질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노인네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서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황금자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 그건 저도 7년간 지옥 속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죠. 도윤 선배가 서영에게 차갑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줬소. 당신이 가져온 게 진짜니 일단 협력은 받아들이지. 하지만 명심해. 우리 핵심 정보는 절대 당신한테 안 알려줘. 딴 마음 품었다간 당신부터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신변 보호는 내가 검찰 쪽에 힘써볼 테니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민서영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도 더 이상 그 악마 같은 노인네한테 속고 살기 싫어요. 제가 아는 거 다 불게요. 그날 밤 서영은 황금자가 저를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몰래 흘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 실장에게 제 은신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였죠. 이미 제가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까지 넘어갔다고 했어요. 도윤 선배가 즉시 사설 경호팀을 고용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4명이 그날 밤부터 제 오피스텔 방 안팎에 딱 버티고 섰죠. 저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었는데 선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은채야, 겁내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손톱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저 나쁜 놈들 오늘 오기만 해봐라. 다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7년간 혼자서 외롭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어요. 밤 11시경이었습니다.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삑삑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문이 열리고 검은 마스크를 쓴 험악한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저기 있다. 얼른 잡아. 소리 못 지르게 입부터 막아.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30초도 안 되어 침입자들은 바닥에 처박혀 꼼짝도 못하고 제압당했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부여잡았습니다. 도윤 선배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시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한소라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과 영상을 찍었죠. 재벌가 시어머니, 며느리 납치 시도라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온 인터넷에 도배되었습니다. 체포된 침입자 중 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겁을 집어먹고 다 풀어버렸어요. 아이고,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최가 그룹 5실장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 주면서 저 여자를 어디론가 데려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진술 하나로 황금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죠.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남편 준혁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 서은채 씨는 사고로 눈이 먼 뒤에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잊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는 망상 장애를 앓고 있어요. 제 어머니는 그저 아픈 며느리를 요양시키려 했던 것뿐입니다. 모든 건 정신병자의 헛소리입니다. 황금자가 옆에서 가짜 의사 소견서를 흔들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미쳐서 저래요. 시어머니인 저를 모함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30분 뒤 저희 측에서 바로 반격 자료를 뿌렸어요. 5곳의 대학병원에서 뗀 정상 진단서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은 그 돌팔이 의사의 더러운 과거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시어머니랑 남편이 진짜 악마네.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다니.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다 알게 되었고 황금자의 이름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가 그룹 이사회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 부인이냐 며 경영에서 손 떼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때 뜻밖의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별채에 갇혀 지내던 시아버지 최 회장님의 충복, 정 실장이 몰래 회장님께 이 모든 난장판을 알렸다는 거였죠. 최 회장님이 7년 동안 마누라한테 속아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라? 황금자 그 할망구가 내 눈을 가리고 며느리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당장 그년 잡아와. 내 이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계속되는 헛구역질과 어지러움에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온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채 씨 임신 8주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축하드려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쁨보다는 덜컥 것부터 났습니다. 이 불쌍한 아기가 저 악마들의 손에 또 도구로 쓰일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니 아기 심장 소리가 조금 불규칙해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앞으로 얼마나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가야, 걱정 마라. 엄마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그 인간들이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엄마가 다 쓸어버릴게. 두고 봐, 황금자. 당신이 지은 죄,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해 주겠어. 임신 소식으로 복잡한 생각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 선배 사무실에서 증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시아버지 최 회장이었습니다. 7년간 별채에 갇혀 계시다던 그분이 직접 이곳까지 오신 거였죠. 최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고생 많았다. 내가 그동안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네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줄도 몰랐구나. 정 실장한테 대충 들었지만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진실을 들어야겠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건강보조제에 약을 탄 것, 의사를 매수해 허위 진단서를 만든 것, 저를 하녀처럼 부리다가 산골에 버린 것까지요.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마누라지만 정말 소름이 끼치는구나. 며느리, 네가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나. 최 회장이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쾅 하고 내리쳤어요. 황금자, 그 독한 여자가 감히 내 집안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단 말이냐. 나까지 치매 기운이 있다고 속여서 별채에 가둬놓고 뒤로는 이런 흉기를 꾸며 당장 그 여자를 내 눈앞에 끌고 와라. 정 실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동안 의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회장님 병세를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사람들도 못 만나게 막고 전화 한 통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신 것도 다 사모님 계획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어요. 7년간 자신도 아내에게 철저히 속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노인의 눈에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이 최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마. 늦었지만 이 시아비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여자가 지은 죄가 톡톡히 치르게 하마.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7년간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최 회장은 그룹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황금자를 모든 경영 직책에서 해임하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선언했어요. 정 실장이 즉시 이사진에게 연락을 돌렸죠. 그 소식이 황금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급하게 별채로 달려왔어요. 최 회장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우리 준혁이 앞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대신 총대를 맨 거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최 회장이 고개를 획 돌리며 아주 차갑고 무겁게 대답했어요. 닥쳐라. 지금 와서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거짓말을 해. 멀쩡한 며느리 눈을 멀게 하고 산속에 내다버려.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짐승보다 못한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황금자가 그 서슬퍼런 호통에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권력이 무너지는 공포를 맛본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한편 저는 뱃속 아이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댁의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저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최가의 도구가 아니라 온전히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윤 선배에게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선배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채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그 아이 내가 같이 지켜줄게. 네가 엄마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내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년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저는 선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선배가 얼굴이 빨개져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야, 사실 나 대학교 때부터 너 정말 좋아했어. 너 결혼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지만 내 옆에 평생 있고 싶어. 저는 놀라서 선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선배가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복수 다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제대로 고백할게. 지금은 일단 저 나쁜 놈들부터 때려잡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황금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아들 준혁을 불러 아주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준혁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너의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나를 내쫓으려고 하잖아. 당장 은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떻게든 그년 뱃속에 있는 아이만이라도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해. 그 아이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준혁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파르르 떨며 되물었어요. 어머니, 대체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진짜 은채 눈을 멀게 하려고 약까지 먹이신 게 맞아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황금자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허위 진단, 7년간의 착취, 유기 계획, 납치 시도까지요. 준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얘야,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최가 그룹을 지키려고 내가 악역을 자처한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주니? 너는 그냥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비겁하게도 어머니 편에 서기로 결정했죠. 오랜 세월 어머니 치맛바람에 의존해온 나약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윤 선배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채야, 제발 좀 좋게 생각하자. 그 아이 우리 집안대를 잇게 최가에서 키우는 게 너한테도 좋잖아. 내가 20억 줄게. 아니, 30억 줄까? 그 돈 받고 조용히 외국 가서 살아. 응? 제발 부탁이야.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외면했던
그 비겁한 눈이었죠. 최준혁, 당신은 끝까지 쓰레기구나. 사람이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죄, 돈 몇 푼으로 덮어질 것 같아? 내 아이는 손끝 하나 건드릴 생각 마. 거절이야, 당장 꺼져. 준혁이 당황해서 제 팔을 붙잡고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은채야, 너 이러면 나도 죽어. 우리 어머니 구속되면 나도 공범으로 몰린단 말이야. 제발 우리 살려주는 셈 치고 합의 좀 해줘. 저는 차갑게 팔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안 돼. 법정에서 만나자고. 그 대화를 저는 가방 속 휴대폰으로 몰래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제 발로 찾아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죠. 저는 도윤 선배에게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선배, 여기 아주 생생한 쓰레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죠? 선배가 파일을 확인하더니 아주 통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떡하니 끄덕였습니다. 되고 말고 아주 제 발로 무덤을 팠구나. 은채야,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이사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최 회장님의 서슬퍼런 주도로 황금자는 회장직과 모든 이사직에서 단번에 잘려나갔어요. 검찰에서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증거를 바탕으로 황금자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횡령, 서류 조작, 사람을 가둔 감금죄에 납치 협박까지 죄목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였죠. 저는 7년간의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첫 번째 빛을 봤습니다. 도윤 선배와 함께 최 회장님이 마련해준 안전한 집으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직 모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마련해준 경기도의 조용한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24시간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처음으로 공포 없는 일상을 경험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도윤 선배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복수와 재판 이야기 대신 서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선배가 대학 시절 꿈꿨던 것들, 제가 기자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 같은 것들이요. 어느 날 산책길에서 선배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은채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다 끝나가는데 모든 게 다 정리되면 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복수 하나만 생각하며 칼을 갈아왔기에 그 너머의 삶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지어 먹고 햇살 받으면서 산책하고 밤에는 무서운 꿈 안 꾸고 푹 자는 거요. 그거면 충분해요. 선배가 안쓰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래, 은채야. 그 평범한 게 사실 제일 행복한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꼭 도와줄게. 약속한다.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오른팔이었던 민서영이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님, 황금자 여사가 은채 씨 눈을 멀게 하려고 약을 먹이라고 시킨 게 맞아요. 저한테도 은채 씨만 몰아내면 며느리 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겼고요. 여기 증거 메모랑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황금자가 저에게 허위 진단을 지시한 정황, 서영 자신에 대한 협박, 그리고 그 잔인한 메모의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서영의 증언은 황금자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독했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죠. 드디어 첫 번째 형사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야 했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삼켜왔던 그 피 맺힌 말들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황금자가 보였죠. 시어머니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수척해졌고 눈 밑엔 시커먼 그늘이 져서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증인석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7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며 저에게 약을 먹여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쓸모가 없어지니 저를 산속 진흙탕에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저 여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제 증언이 이어지자 황금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저 미친년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생사람을 잡고 있어요. 판사님, 제가 피해자입니다. 전현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연극을 하는 거라고요. 재판장이 법봉을 쾅쾅 두드리며 황금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여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검찰이 녹음 파일과 의사의 자백 진술서, 그리고 민서영의 증언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황금자는 더 이상 입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 뿐이었죠.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나 잔인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며 황금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인 황금자를 구속한다. 경관들 즉시 집행하세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바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최가그룹 안주인이야. 여보, 준혁아, 나 좀 살려줘. 황금자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시원하다는 듯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도윤 선배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었던 준혁도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준혁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더군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완벽한 남남일 뿐이었죠.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시아버지 최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과 도윤 선배의 도움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준혁은 이제 와서 빌고 매달렸지만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집안과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도윤 선배가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선배가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은채야, 7년 전 네가 그 집으로 시집갈 때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부족한 나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이로 키울게. 내가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선배가 내민 반지 상자 속에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7년 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선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채야, 대답해줘야지. 나 너무 떨려. 선배의 재촉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우리 결혼해요. 우리 아기 선배랑 같이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한 번 안 꾸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날 저는 도윤 선배가 곁을 지켜주는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응애, 응애. 분만실에 울려 퍼지는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기를 신생아실로 데려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기 심장 박동이 조금 고르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다행입니다. 약간의 부정맥이 있긴 하지만 아기가 아주 튼튼해서 금방 좋아질 거예요. 경과만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의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창밖에는 벚꽃잎들이 눈송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선배가 휴대폰을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어요. 자, 우리 예쁜 마누라랑 우리 공주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다. 자, 치즈.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행복한 첫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7년이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인생에도 찬란한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눈부신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제 품 안의 아기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고 행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젖을 먹이고 낮에는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죠. 도윤 선배는 퇴근 후 항상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허허, 우리 공주님. 아빠 왔다. 어쩜 이렇게 엄마를 쏙 빼닮았니? 은채야,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왔어. 평범하지만 눈물겹도록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서은채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아기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단순한 부정맥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아주 희귀한 선천성 심장병으로 밝혀졌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엔 경미하다고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긴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술을 성공한 사례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당장 미국 보스턴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수술비에 체류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12억 원은 있어야 할 겁니다. 12억 원. 그 엄청난 숫자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도윤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아챘어요. 은채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괜찮아, 은채야.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잖아.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응?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일한 아군이었던 최 회장님이 지병인 간암이 갑자기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마저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어떡해요? 최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저와 아이를 위해 엄청난 유산을 남긴다는 조항이 있었죠. 하지만 구치소에 있는 황금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독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변호인단을 동원해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웃기지 마. 영감이 제정신일 때 쓴 유언장이 아니야. 치매 기운 있는 노인네 꼬드겨서 쓴 가짜라고. 상속 절차 당장 중단시켜. 황금자의 방해로 상속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황금자가 측근을 통해 아주 비열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야, 서은채. 내 딸년 살리고 싶지? 그럼 당장 양육권 포기하고 우리 집안에 애 넘겨. 그럼 내가 자비 베풀어서 치료비 싹 다 내주고 너한테도 입가심으로 20억 줄 테니까. 알겠니? 황금자 측 변호인이 선배 사무실로 찾아와 거만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은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12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애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라면 뭐가 자식을 위한 길인지 잘 알 텐데. 저는 그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너무 분하고 기가 막혀 손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선배가 대신 그 서류를 변호사 얼굴에 확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돈으로 천륜을 사겠다고? 한 번만 더 이딴 거 들고 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한편 집행유예로 풀려난 준혁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준혁에게 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뭔가를 건넸어요. 바로 최 회장님의 개인 금고 열쇠였습니다. 준혁이 벌벌 떠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준혁아, 내 어머니의 그릇된 욕심을 내가 끝내 막지 못했구나. 내 평생의 한이다. 적어도 너만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다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여기 은채와 아이를 위해 따로 빼둔 비밀 계좌가 있다. 이 돈을 꼭 전해주거라. 그게 네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준혁은 그 편지를 읽으며 태어나 처음으로 꺼이꺼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 그 나약한 마음을 뒤흔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 치료비를 구하려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선배가 전 재산을 털어 2억을 내놓고 동료들까지 돈을 모아줬지만 여전히 10억이라는 큰 돈이 부족했죠.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석 달뿐이었습니다. 선배, 나 결심했어. 내 7년간의 지옥 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낼 거야. 우리 아기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치부까지 다 드러낼 수 있어. 저는 한소라 기자와 함께 2주 동안 밤낮을 잇고 원고를 썼습니다.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면서 오직 아기만 생각하며 써내려갔죠. 책 제목은 눈을 뜨다로 정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자마자 반응은 뜨거웠지만 그만큼 더러운 공격도 시작되었어요. 재벌가 며느리 하더니 돈독이 올랐네. 7년 동안 맹인 연기한 게 더 소름 끼친다. 순진한 시댁 식구들 등쳐먹는 거 아니냐? 익명 뒤에 숨은 사람들의 칼날 같은 댓글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7년을 지옥에서 버텼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결국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저는 어느 날 아침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응급실이었죠. 도윤 선배가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너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제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한테 좀 기대라고, 응? 설상가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호스와 기계가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기 어떡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맞잡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다 받을게요.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기 좀 제발 살려주세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과연 저는 우리 아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가 제 집이 되었어요. 잠깐씩 눈을 붙이다가도 아이 생각에 벌떡 일어나곤 했죠. 도윤 선배가 옆에서 지켜주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편집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가님, 익명의 후원자가 연락해 왔어요. 아이 수술비 전액을 후원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요? 편집자가 설명을 이었어요. 재미교포 사업가 분이시래요. 박준서라는 분인데 책을 읽고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편지도 보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서은채 씨, 저도 어린 시절 심장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책에서 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미 15억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책 출간 이후 전국에서 소액 후원이 쏟아졌습니다. 은채 아이 살리기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였죠. 2주 만에 3억 원이 추가로 모였어요.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며 선한 연대의 힘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이 아무런 연락 없이 도윤 선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또 무슨 협박을 하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준혁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준혁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계좌야. 7억 원이 들어있어.
아이 치료했어.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준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서겠어. 내가 아는 것 다 말할게. 저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7년간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한 거였죠.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과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자 저희는 즉시 미국 보스턴 소아병원과 연락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고 국내 의료진에게 아이가 장거리 비행을 견딜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도윤 선배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셋이 함께 돌아오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다음 날 세계적인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제임스 리 박사가 아이의 상태를 검토했어요.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85%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을 놓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 선배가 저를 부축해 복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지한 채 10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복도를 걷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죠. 밤 10시가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 리 박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성공입니다. 아이가 잘 이겨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 선배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희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7년간의 고통, 몇 달간의 공포,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마취가 풀리자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지난 모든 고통이 이 아이를 만나 지켜내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지며 제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방송사 2곳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죠. 회복 기간 2개월을 보스턴에서 보낸 뒤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소라와 친구들, 출판사 관계자들,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소라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잘 돌아왔어. 정말 고생했어.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 황금자의 재판에서 준혁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범행을 상세히 증언했고 그 증언은 황금자에게
중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